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이 적재 제한 제3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생각해서 공부합니까?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요. 나의 목표가 뚜렷하면 그 과정도 행복합니다. 나의 꿈은 철도의 꽃 기관사죠. 기관사를 통해서 취업이 되게 되면 안전, 계획, 또 관제, 또 다른 파트에서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보직 전환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관사 현장에서 오래 있기 쉽지 않으면 지역본부나 본사로 들어가서 사무일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관사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목표를 가지고 과정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공부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적재 제한. 적재란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이 덤프 트럭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적재란 것은 짐을 얼마나 실을 건가. 거기에 대한 제한이란 말은 더 많이 실으면 안 된다. 우리 고속도로나 톨게이트 가면 덤프 트럭이 가면서 적재 제한을 초과했는지 안 초과하지 않았는지 이게 톨게이트를 딱 가잖아요. 우리 열차에도 화물 열차에 짐을 실을 때 많이 실으면 안 된다. 기준을 초과해서 안 된다. 그런 조항을 제3장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차량의 적재 제한. 차량의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1. 차량의 구조와 설계 강도. 구조라는 게 뭐예요? 하나 틀을 만들어서 하나의 일본 말로 왁구를 짜는 거잖아요. 이렇게 튼튼하게 만든 놈이 있고, 우리가 이 자동차 다마스처럼 약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한 설계 강도 고려해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적재 제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만약에 몸무게가 50kg밖에 안 되는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100kg인데 내가 업고 갈 수 있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꼬꾸라지겠죠. 적재 제한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중량을 균등하게, 한쪽에는 막 실으면 안 되겠죠. 균등하게 실어줘야 된다. 그 운전 중에 우리가 차량은 진동이 있잖아요. 좌우, 상하, 진동이 우리 차량은 6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우리가 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 됩니다. 그래서 적재 제한이란 말은 화물 열차에 화물을 실을 때 관련된 조항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2항에 보게 되면, 3항에 보게 되면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차량 한계라는 게. 이 차량 한계라는 것은 차량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차량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 가로, 높이, 이쪽에는 가로가 있겠죠. 세로, 가로, 높이. 이 너비란 말은 가로란 말이에요. 요런 것들에 초과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화물을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을 초과해서 화물을 싣는다는 것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튀어나온 이 화물을 실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시설물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 한계를 초과해서 우리가 짐을 실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페이지를 잠깐 넘어가서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여기 그림상으로 간단하게 보면 이 차량처럼 생겼죠? 이렇게. 예. 요렇게 생긴 놈을 우리가 차량 한계라고 그러고,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는데 이게 터널처럼 생긴 게 건축 한계예요. 이건 차량 한계. 그래서 요런 모형이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세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운전 이론 시간에 배우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차량 한계를 초과해서 우리가 짐을 실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초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상홈이 있다.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고상홈인데 철길이 이렇게 있다. 그 기차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짐을 바깥으로 신으면 여기 고상홈하고 부딪힐 수가 있겠죠. 그러면 큰일 나죠. 진동이 생기더라도 절대 외부에 있는 시설물과는 부딪히면 안 된다. 그렇게 해놓은 게 차량 한계다 이거죠. 그래서 차량 한계를 초과해서 화물을 싣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삐져나오는 화물을 실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에 대해서 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우리가 적재 제한에 초과하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축 한계, 차량 한계 이런 것들은 별도로 고시를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다.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축복을 해줍니다. 번개가 치는 것 같아서 강의하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번개가 칠 때 공부가 더 잘 된다는 거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건축 한계, 차량 한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해 할까봐 터널로 되어 있는데 여기 만약에 신호기를 설치한다. 전차선을 설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터널이 있다라고 하면 요 안에 차량이 들어가겠죠. 요 놈이 들어가겠죠. 차량이 진동을 통해서 여기서 신호기를 부딪힌다든가 전차선하고 부딪힌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설물을 구축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건축한 게 차량 진동에서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부딪힌다, 차량 한계. 조금 헛갈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3장 중에 적재 제한. 여러분들이 그 철도를 이용하다 보면 화물열차가 막 그냥 길게 그냥 움직이고 다니는 걸 보셨죠? 그죠? 네. 특별하게 우리 그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여객열차, 사람이 타는 거, 화물열차, 짐을 싣고 다니는 거, 크게 봐서 두 개의 열차가 존재합니다. 근데 화물열차 여러분 컨테이너나 이 화차에 이렇게 짐을 싣고 다니는 거 보셨죠? 근데 이 짐이 차량 한계라고 제가 설명할 때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짐을 우리가 이렇게 운반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지금 이 그림상으로 요놈의 큰 변압기인데 이게 한 80억 정도 해요. 높이가 있잖아. 위에 전차선이 있다라고 하면 이 놈이 닿는단 말이에요. 요런 놈들을 수송할 때는 밑에 봐봐요. 홈이 파져 있죠. 기차 바퀴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보통 기차 바퀴는 화차에 딱 잘라서 요 두 개, 한쪽 면에 4개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특대화물을 운송할 때는 이러한 차량을 가지고 운송한다라고 여러분들 이 조항에서는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서 왕급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여기 보면 요 놈이 왕급차예요. 화물열차 맹 꽁무니 달리는 요 놈이 왕급차고 여기 그럼 앞에 이 부분에서는 동력차가 달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대화물을 움직여요. 그래서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조사 검토한 다음에 특대화물을 운송해야 된다라는 조항이고 이 사진 그림상에 큰 변압기는 위에 전차선이나 주변에 이런 식으로 화차를 가지고 운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차량 건축 한계에 접촉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대화물을 이런 식으로 운송한다. 그런 조항이 되겠죠. 자, 이제 4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4장. 굉장히 우리 운전업무 종사자, 기관사한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에요. 자, 여러분 딱 보세요. 열차. 운전. 열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운전 업무
종사자예요. 자, 일명 철도 운영기관에서는 기관사라고 부른다. 이해되시죠? 그 열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기관사입니다. 그래서 사장에는 열차를 어떻게 운전할 건가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앞에서도 약간 언급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했지만 열차의 조성 1절. 여기 앞서서 여러분들하고 하나 더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열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생성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요 조항들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자, 맨 먼저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죠. 이 판은 어느 정도 여러분 이제 숙지가 되고 있죠. 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판이라고 그랬죠. 그죠? 기억나죠? 자, 우리 정거장에 가면 선로들이 굉장히 많아. 서울역만 해도 본선이 막 14개고 막 이렇게 많아요. 쭉. 여기 이제 차량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힘 있는 이판 기관차가 요 놈을 연결해서 요 놈이 연결하고 여기 가서 연결하고 이동을 하잖아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판이고 이판 작업이에요. 요걸 통해서 이제 싱싱한 놈을 골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열차 조성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팀원끼리 내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조를 편성하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차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성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50km로 달리는 차량끼리만 모아야 돼. 조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70km짜리는 저리 가. 100km 저리 가. 15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차량으로 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끌고 와. 150km짜리 이상을 딱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딱 이렇게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에서 공부했죠? 이렇게 딱 나열해놨잖아요, 조를. 이게 열차의 조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조 편성을 하듯 열차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열차의 조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갖고 갈 객차나 화차를 나래비로 조를 만드는 거. 이해하셨죠? 이것이 바로 열차의 조성이에요. 자, 열차의 조성이 되면 세 번째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첫 번째 목적대, 열차의 편성이 있었죠. 자, 여기서 이놈이 가져와요.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 열차의 편성은 뭐냐면 앞에 이게 큰 싱싱한 동력차를 통해서 객차, 화차를 싱싱하게 연결을 해서 조를 만들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차량 간의 인터페이스가 잘 되는지 아니면 운전자가 제동을 썼을 때 제동은 잘 체결되는지 제동을 풀었을 때 해방은 잘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테스트가 완료되고 나면 우리가 바로 열차의 편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열차로 해도 문제는 없겠다. 사람을 태워서 서울역을 출발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열차에 우리 인제서는 샵이라고 표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열차 번호를 101열차 이렇게 하면 열차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을 통해서 열차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열차 편성이 되고 열차 번호를 딱 부여하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열차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차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근데 이게 열차예요. 자, 열차는 드디어 서울역을 출발해서 부산까지 갈 수 있어. 이 본선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차가 안 되면 차량으로 남아 있겠죠. 그러면 이 정거장을 벗어날 수가 없어. 내 이름이 없는데 저도 레일로드 한인데 내 이름이 없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불릴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차화가 돼야만이 역을 벗어날 수 있다.
그 열차에 대해서 우리가 조성이 되고 편성이 되고 열차화가 되면서 기관사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열차를. 그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참고로 서울역에서 내려오는 열차가 있고 올라가는 열차가 있죠.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하행선이라고 해요. 올라가는 놈을? 예, 그렇죠. 상행선이. 자, 여기 부산역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내려온 열차는 하행선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이때는 열차 번호가 홀수가 돼요. 뭐 KTX 같은 KTX 101열차 이렇게. 근데 올라가는 놈은 상행선을 움직이지만 KTX라고 하면 KTX 차 102열차가 되는 거예요. 1열차. 짝수가 되는 거예요. 서울역 기점으로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좀 염두를 해두고 제 강의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기차에 몸을 실었다. 내려오면 하행선, 올라가면 상행선. 내려오는 것은 홀수 101열차,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102열차, 짝수 열차 번호가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10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조는 열차의 최대 연결 양수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차를 이렇게 만들어요. 뒤에 엄청나게 40량을 달고 간다. 근데 요 놈이 힘이 없어. 힘이 없다. 요 놈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힘은 있는데 다른 어떠한 그 성능이라든가 구조가 약해. 뒤에 있는 놈들이. 차량과 차량 사이에는 연결기가 있는데 이 연결기 강도가 아주 약해. 그럼 이 짐을 많이 싣고 앞에 있는 동력자가 땡기면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고려해서 열차에는 최대 연결 양수를 우리가 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무궁화 열차나 또는 K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량 그래서 두 마리를 합해서 20량으로 당기는 경우도 있고 뚝 잘라서 10량만 당기는 경우도 있죠. 그냥 우리가 무궁화 열차 같은 경우에는 동력차가 있으면 뒤에 대부분 한 5량에서 7량 정도 물고 다닌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10량으로 다니면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는데 4시간 만에 고객과 약속을 했는데 10량을 달았다. 5량 달아야 될 걸. 그럼 2시간이 걸리잖아요. 2배가. 그럼 8시간 만에 부산 도착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최대 연결 양수는 열차를 조성하는 동력차 힘, 파워. 나는 힘이 3,000마력밖에 안 되는데 6,000마력이 필요한 뒤에 달리는 객차나 화차를 연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량의 성능이나 프레임. 이 구조가 아주 약한데 앞에 힘만 좋으면 어떻게 해? 아까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동력차의 견인력, 2번 차량의 성능 차체 프레임, 그 다음에 구조, 하나하나의 강도, 그 다음에 연결장치는 화차는 굉장히 강해요. 여객열차는 연결기가 아주 약해.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요. 운행선로의 시설 현황. 자, 운행선로의 시설 현황은 여러분 KTX가 내려오는 선로하고 올라가는 선로는 설계 속도가 약 350km고 실질적으로 영업 속도는 300km로 다니죠. 이거는 KTX선. 우리가 경부선에 다니는 이 열차는 보통 150에서 180km로 다녀요. 근데 저기 지역에 있는 경전선 이런 데는 120km로 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리는데 KTX 차량을 연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시설에 따라서 다 선로마다 속도 제한이 있어요. 이런 걸 고려해서 최대 연결 양수를 정한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문제지만 열차의 최대 연결 양수를 제한하는 인자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1번 동력차의 견인력 맞죠?
2번 차량의 성능 차체 맞죠? 그 다음에 차량의 구조 및 기능 맞죠? 연결장치의 강도 이것도 맞죠? 그러나 운행선로의 시스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행 구간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구간의 시스템 틀리죠? 선로인데 구간인데 이렇게 약간 변형을 해서 문제도 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규칙이나 법 공부할 때는 명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 연결 양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가 잘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열차의 조성 중에 11조 동력차의 연결 위치. 자, 동력차.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자, 기차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삼각형에 그리면 이게 내 동력차라고 그랬어요. 뒤에 객차 또는 화차를 뒤에 연결합니다. 근데 열차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동력차를 어디에 연결해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꽁무니에 달아? 중간에 달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차의 최고 속도로 달릴 수가 없겠죠. 앞이 안 보이는데. 해서 동력차는 어디에? 그 열차의 맨 전부에 연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정으로 동력차를 맨 전부에 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동력차의 연결 위치는 최전부지만 최전부에 하지 않아도 된다. 로 틀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각호를 보면 기관차를 둘 이상 연결한 경우 맨 앞 위치한 기관차에서 제어하는 경우 이거 총괄 제어 운전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뒤에 객차나 화차를 무수하게 많이 달아서 근데 앞에 있는 동력차가 힘이 없어. 그럼 동력차를 2마리를 달아야 돼. 그러면 이 동력차가 2마리인데 2마리를 달았는데 요거는 맨 전부가 되지만 동력차 다음에 있는 이 동력차는 맨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 운전자가 요 동력과 요 동력을 동시에 여기서 제어한다고 그래서 총괄 제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 뒤에 운전자는 필요 없는 거죠. 뒤에 있는 엔진도 앞에 있는 운전자가 총괄 제어해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동력차는 앞에 있는 동력차 다음이 된다.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앞에 기관차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차는 요거는 맨 전부가 아니다. 조 박사님 이해했죠? 네.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덤으로 교재는 없지만 말씀드리면 요 운전자가 필요 없어요. 앞에서 운전자가 요 2개 다 몽땅 제어를 한다고 그래서 총괄 제어 운전이라고 해요. 하나 더 우리가 이렇게 KT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10마리 10마리를 몽땅 어디서 제어를 하겠어요? 여기도 그럼 기관사가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고 그럼 기관사 4명 필요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동력들을 여기서 다 제어를 해요. 이것도 하나의 중년 운전이라고 하는데 총괄 제어 운전이라고 하기도 해요. 기관차 2마리, KTX 2편성을 합해서 한 곳에서 제어하는 거. 총괄 제어 운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2호. 2호는 여러분들이 보조기관차를 사용하는 경우 후미기관차. 자, 보조기관차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기관차가 화물열차를 많이 끌고 왔는데 지금 평탄한 길을 왔어요. 그렇지만 이런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요 동력차 한 마리의 힘이 부족해. 그래서 항상 여기 대기하고 있는 이 기관차가 맨 꽁무니에 붙여요. 그래서 요 동력차 2개의 힘을 받아서 요 언덕길을 올라가요. 올라가면 뒤에 달리는 이 기관차를 우리는 보조기관차라고 해요. 보조기관차가
항상 언덕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다른 곳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앞에서 설명했지만 보기 사업이라고 해요. 어쨌든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곳에 열차의 꽁무니에 달려서 올라갈 때는 힘, 견인력이라고 해요. 견인력을 동시에 같이 힘을 실어서 올려다 주는 것이고 내려올 때 또 있어요. 내려올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동이 잘 들어야 돼요. 제동력을 통해서 같이 또 내려와가. 그래서 항상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요 구간에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열차의 꽁무니에 달리는 것을 우리는 보조기관차라고 해요. 요 때는 어떻게 돼요? 요놈은 전방이지만 요 기관차는 기관차인데 꽁무니에 달리니까 맨 전부가 아니죠. 보조기관차가.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동력차는 동력차인데 맨 전부에 연결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나올 때도 동력차는 맨 전부여야 해. 그러나 전부가 아닐 경우에 답하시오.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선로 또는 열차에 고장이 있는 경우. 네. 선로에 따라 열차 조금 이제 시간이 25분 지났는데 한 2, 3분만 더 할게요. 자, 열차를 이렇게 쭉 운행하는데 선로가 고장이 났어. 선로가 유실이 됐어. 그럼 앞으로 못 가고 뒤에 왔던 A역으로 뒤에 빠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객차나 화차가 전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이 동력차는 맨 전부가 아니고 후부가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구원, 제설, 공설자 시험 운전할 경우 이것도 선로가 테스트를 하든 차량이 테스트하든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동력차의 위치가 항상 바뀐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시험 운전 열차, 공사, 제설, 구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여기 고장난 열차를 데리러 가는 열차, 제설 열차는 눈 치우는 열차, 공사 열차는 선로가 문제가 있었을 때 공사를 위해서 움직이는 열차. 시험 열차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차량을 정비를 하거나 신호를 정비하거나 선로를 정비하고 난 다음에 그 구간에 열차가 다녀도 되나 안 되나 라는 열차를 움직이는 때 사용하는 열차를 시험 운전 열차를. 이때는 동력차가 앞도 될 수 있고 뒤도 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5호에 보면 이것만 설명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A역과 B역이 있는데 중간에 본선 중간에 이렇게 뻗어서 나가는 선로가 있어요. 이게 본선 중간에 분기하는 척선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열차가 만약 K2 비행장이라고 해요. 여기 K2 비행장을 들어가서 이렇게 비행기 항공유를 다 내리고 빠꾸에서 나올 때 동력차가 뒤로 이렇게 밀거든요. 이래서 B역으로 올 때는 이 동력차가 맨 전부가 되는 게 아니라 후부에서 밀기 때문에 이 동력차는 맨 후부가 된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전부지만 항공유를 다 내리고 뒤로 나올 때는 이 동력차는 맨 후부가 된다. 그래서 본선에서 분기하는 척선, A역과 B 사이역 사이에 이게 본선이죠. 여기 분기를 했죠. 선로 전환기 분기를 했을 때 들어갈 때는 동력차가 전부지만 다시 나올 때는 이 동력차는 후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동력차를 전부로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가 엄청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난 항상 여러분 학생들 공부할 때는 큰 배를 통해서 이게 반드시 외워야 된다. 이렇게. 동력차는 맨 전부다. 하지만 전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린 대로 개념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12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